이게 문제가 실전형 문제보다는 약간 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문제지 실전형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실전 문제는 이보다 좀 문제의 문항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중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장문은 아니고 지금 이제 단답형이잖아요, 그죠? 단답형보다는 요즘 대부분 다 한 줄짜리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 이제 기본적 스타일은요, 이런 요 정도 선이라고 보면 돼요. 3 이런 정도의 선이 이제 기본적 틀이에요. 근데 옛날에 나온 문제가 1, 2 이런 정도의 단문이잖아요. 그래서 단문에서 이제 중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7급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파트가 여기 이제 4,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져요. 이런 건 이제 대표 국회 사무처 문제 같은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따라서 약간 좀 편차가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 줄 조금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요약은 사실은 뭐 이거 이제 잘 안 하는 파트인데, 요약하는 이유는 이제 교재가 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본 부분이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활용하세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카페에 들어오면은 카페에 보면은 카페 왼쪽 편에 보면은 이 개념 정리에 관련된 이제 파일이 하나 있어요. 요 보면은 개념 정리된 파일에 보면은 34페이지 정도인가 34인가 36페이지인가 이 정도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은 개념 정리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 넣기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스터디 같은 쪽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활용해갖고 이제 같이 뭐 맞춰보기, 틀려보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고, 우리 전체적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 좀 읽어보면 아마 파일 들어가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최근에 내 카페 활동을 많이 안 해요. 왜 많이 못 하냐면은 이제 카페라는 게 내가 뭐 유료 카페도 아니고 상업용 카페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요즘 이제 카페가 공무원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건 한 70만 명씩 되는 카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30만 명 내외 되는데, 카페가 30만 명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무슨 뭐 이런 최근에 카페들 많이 있는데, 카페 너무 이제 활용하지 마세요.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란 게 정보가 많으면 좋은 거지만은 정보가 오히려 과다한 정보가 본인에게 마이너스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카페 낭인들이 많아요. 카페 낭인들 할 일 없이 이제 와고 놀다 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도움 안 돼요. 이게 대부분 의 카페는 뭐죠? 상업성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카페 회원이 10만 명이 넘으면 이게 이제 하나의 기업이 돼요. 그걸 전속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고, 그럼 이런 결국 궁극적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어때요? 뭐 학원이나 또는 동영상업체 유인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외부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글을 올려준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카페는 진짜 순수 회원 카페이기 때문에 손님도 별로 없고 집도 아주 쭈그러들고 그냥 누추하고 손님 맞이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부족한 거 알지만은 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그쪽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과 내가 정보 이 교류하는 장소가 있다면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좀 아주 적극적 하실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 있으면 도와주면 좋게 하겠지만 뭐 일단 뭐 본인부터 먼저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많이 도와주도록 하고요. 자, 그건 그거고, 자, 문제 보시면 어때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 기본형 문제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사실은 뭐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질문 오는 거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서너 문제 정도씩 질문 들어오던데, 그래서 뭐 질문 정도 가볍게 좀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부족한 개념 좀 잡아가는 뭐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제 질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 뭐 OX 문제에서는요, 뭐 질문 사항이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OX 나올 것 같지 않고, 확인 문제에서 어떻게 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은 하면 좋은데, 뭐 설명해 드릴까요? 자,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개인이 이제 9번 9번 9번이 뭐지? 정체행정 이론론? OX 9번. OX 9번은 뭐 있죠? 공사행정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다르다. 자, 이건 뭐냐면요. 수단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요. 자, 행정과 경영은요, 목적은 다르죠, 그죠? 목적은 다른데, 행정의 목적은 공익을 추구하는 거고, 경영의 목적은 영리, 사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다. 목적은 다른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수단으로서의 성격은 같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사행정은 추구한 목적은 서로 이제 다를 수 있지만, 이걸 이제 수단이란 측면에선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어디 갔지? 자, 공사행정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다르다.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말 트릭 같네요. 목적은 다르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달라도 이걸 달성하기 수단이라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 실제 있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다시 얘기한 방법은 얘기할 때는요, 방법 자체는요, 수단으로서 성격이라는 말은 하고 달리 수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수단과 그 다음에 경영의 수단은 어때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은 뭘 가지고 있다? 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업은요, 권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컨대 얘는 권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든가 일정 권력성이 없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설도 조금 부적절한데, 조금 좀 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단 자체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단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어때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수단으로서 성격은 같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정보 획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행정은 행정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때요, 돈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요, 출생신고는 앉아서 받으면 돼요. 그죠? 근데 기업은요, 기업은 하나하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야 돼요. 돈을 조금 적게 들려면 저 중국을 이용하면 싸게 들 수 있어요. 대량으로.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9번은 일단 수단 자체는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수단으로서의 성격은 같습니다. 참 말이 좀 애매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내용이고, 또 객관식 9번 뭐지? 공부 조금 아직 안 돼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행정관리서를요, 이건 나중에 5장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5장에 가서 공부하면요, 행정관리서를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불러요. 반면 통치기능서를요, 통치기능서를 나중에 갖고요,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불러요. 기능적 행정학,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 다음에 행태론부터는 똑같아요. 행정 행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책화 기능설 또는 이제 신행정이 있어요. 이거는요 다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겠죠. 행정관리설은요, 정치행정 뭐가 되죠? 정치행정? 행정은 정치가 아니니까 관리잖아, 그죠? 정치행정 이혼론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공사행정은 이론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치기능설은요,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행태론은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그 다음에 얘는 1,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행정이란 말은 통치기능설을 지칭한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안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말을 내가 언급 안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1편에 나오는 내용은요, 대부분 다 2편, 3편 뒤쪽하고 연계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100%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능적 행정은 정책행정 이론론이면서 공사행정 이원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기능적 행정은 정책행정 이론론이면서 공사행정 이원론이 될 거고, 통치기능설은 정책행정 이론론이고 공사행정 이원론. 행태론은요, 정책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 그 다음에 발전행정이 또 나왔구나. 정책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 맞아요. 이게 4번이죠. 발전행정은 신행정과 비슷하게 취급하면 돼요. 근데 사실 9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제로예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단지 복습을 위해서 지금 설명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9번 4번 맞죠? 다 표시가 틀렸나요? 맞죠? 그 다음에 13번 10번 행정관료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자는 근거가 되는 설명이 아닌 것은, 자 13번은요 행정관료의 재량권 확대란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행정국가화 경향을 얘기하죠. 행정국가화 경향이 나타나고요. 그 경우 행정의 재량의 확대가 나와요. 행정의 재량 확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위임 입법의 증가가 있고, 자, 이런 것이 이제 행정국가 경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와 대비된 말이 있죠. 근대 입법국가적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근대 입법국가적 개념 하에서는요, 입법국가에서는 자 이것은 자 대의제의 원리에 충실하고요. 대의제를 우리는 뭐라 불렀다? 의회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그래서 근대 입법국가는 의회 입법국가이기 때문에요. 입법부가 행정국보다 강화되어 있다. 그리고 대의제의 원리에 충실하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정은 무엇을 한 것이다? 엄정하게 행정은요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이런 관점이었고, 행정국가에 오면서요 행정은 법의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의 결정까지도 담당한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적 개념을 모두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확대가 되죠. 자, 일단 이렇게 보고 나서 문제 볼까요? 자, 그럼 13번에서요 재량권 확대와 관련이 없는 것을 이렇게 물으면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공무원이 법적 소송을 증진하기 위해서 라는 1번 지문은 어디에 해당되죠? 입법국가죠. 입법국가의 개념이죠. 2번은 명확한 법정 규정과 지침의 결렬을 보호하여서 법의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고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이걸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자인 일선 공무원의 현실성과 적시성을 고려한 상향적 의사개진을 증진하기 위해서 3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정책 집행론 파트를 공부하셔야지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정책 집행을 공부하면 상향적 집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나오는데, 자 일단 지금은 그냥 이 정도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오늘날 사회의 다양성, 다원성. 사회는 다양하고 다원적이죠.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 되죠. 그래서 13번에 1번은 뭘 말하는지 이해되겠죠? 근대 입법국가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좋아요. 그 다음에 10번 정무관, 행정관. 정무관이란 말은요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사람을 정무관이라 불러요. 이건 인사행정을 공부하면요 정치적 임용과 실적 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무원 조직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가장 위쪽에 있는 사람이요 장관, 차관, 청장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이 있거나 또는 청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에 있냐면 정치적 임용을 받아요. 정치적 임용이에요. 정치적 임용을 받는 사람은 뭐죠? 정무관이라고 불러요. 정무관. 이걸 공직분류책에선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불러요.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을 대부분 다 행정관이라고 부릅니다. 네, 행정관은 보통 있잖아요. 국장급, 실국장급 이하를 행정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래 보면은 뭐 실국과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쪽에 있는 사람을 행정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법정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 법정 용어는 아니고 그냥 통상 쓰이는 용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정치행정의 관계잖아요. 자,
자, 정치는 가치지향적, 행정 가치 중립적이다. 그쵸?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치 행정을 비교하니까 이런 내용이죠. 만약 행정과 관리를 비교하면 달라져요, 이거는. 그 다음에 행정은 정치는 정책 결정이고 행정은 집행이다. 맞죠? 그리고 둘의 관계는 정부관과 행정관의 관계. 그리고 상권 분립에 따라서 정치 행정은 실질적 대등해요? 아니죠? 앞에서 얘기했죠? 형식적, 껍데기는 대등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권이 우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이라 많이 틀렸죠? 4번은요. 실질적 틀렸고 그 앞에는 뭐 맞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만 나오진 않아요. 항상 유추하고 이제 약간 응용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뭐 응용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기본 개념이거든요. 기본 개념. 그래서 행정이 ABC 처음 이제 입문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처음부터 심한 내용을 다 정리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 개념을 좀 먼저 정확하게 좀 보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가면 될 것 같고, 1번은 이해돼요? 다음 국가의 유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급부국가, 최대국가, 행정국가, 질서국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는요, 아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개째 하나는 얘기죠. 입법국가는 국가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죠. 국가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죠. 근데 입법국가는 작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 쓴다? 최소국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고요. 또 최소국가, 그리고 야경국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야경국가. 야경이란 말이 뭐냐면요, 국가의 역할은 밤에 도둑만 잡으세요 이러네요. 국가의 도둑만 잡으세요. 이걸 질서국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야경국가, 질서국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원래 최소국가라는 것은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말이에요.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이렇게 해서 제퍼슨 사상을 바탕으로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국가는요, 이걸 최대국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복지국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요, 사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것도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은 그냥 복지만 하면 끝이에요. 옛날처럼 상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복지국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최대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걸 급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급부란 말이 있어요. 급부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영모. 행정법에 보면은 블랑코 판결에 보면 공공영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무다. 또 어떤 사람 급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급여. 또 어떤 사람은요, 서비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용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100%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문에 따라서 표현이 바뀌어질 뿐이에요. 학문에. 이 급여란 말은 어디서 쓰냐면요,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급여라 불러요.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보험이라든가 사회보험법에는 급여 이렇게 불러요. 급여 이렇게 부르고, 이건 사회보장에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급부란 말은 법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서비스란 말이 행정학에서 쓰고 영미계통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이렇게 서비스라는 개념을 써요. 이걸 최근에 용역이라 쓴 사람도 있죠. 용역업체 있잖아요. 용역업체. 용역업체가 뭔지 뭐죠? 서비스 업체들 얘기하잖아요. 용역업체 하니까 옛날에 용팔이 떠올라갖고 도끼 들고 막 싸우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나오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다 정리할 건 아니고, 우리는 주로 이걸 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통합 행정이 됩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모든 이제 과목은 어디로 행정으로 통한다. 행정학은 소위 이제 이 종합학문의 결정체예요. 종합학문.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에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당연히 나올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데, 의문점을 제기해도 좋고, 또 지나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얘기하세요. 왜냐면 이제 공부는 찾아가는 겁니다. 주는 공부 아닙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한 1%만 얘기하는 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매우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과목의 특성인 거예요. 이게 과목의 특성이에요. 뭐 질문도 있으면 한두 개 다 했어요. 14번 볼까요? 잠깐만 14번 확인하고 4번 자, 현대적 14번 현대적 정책 국가의 발전을 가장 설명한 것은 정책 행정 우위하에 분리하에 행정 우위성 상권 분리 체제의 견제와 균형 관료적인 민주화 윤리성의 강조 행정 기능이 확대 행정권의 물론 답은 5번인데 4번은 뭐냐 이거죠, 그죠? 우리 이제 근대라는 말 써요. 또는 전통적 이렇게 불어요. 이건 주로 19세기를 지칭합니다. 근대란 말은 대체로 19세기를 지칭해요. 그러면은 현대란 말은 언제부터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현대란 말이 도대체 언제야? 20세기부터야? 그러면 보세요. 근대와 현대를 20세기로 간주할 것 같으면요. 1899년은 근대이고 1900년은 현대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태양이 뜨고 내일 태양이 뜨고 해 하루에 따라서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대나 역사의 흐름을 잡을 때는 어때요? 중요한 사건의 발생을 중심으로 잡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의 발생이 바로 뭐였죠? 경제공황이라는 경제적 측면이거든요. 이게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나온 모습은 뭐냐면 신행정국가라고 불러요. 그럼 신행정국가는 현대 아니냐 물으면 물론 현대 맞아요. 하지만 대개는 이건 현대 행정국가 속에서 약간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할 때 그냥 최근의 경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최근에 뭐 신자유주의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현대라는 말을 대체로 쓸 때는 언제부터 한다? 1930년대 이후부터 통상 현대라고 많이 지칭을 해요. 이렇게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론 같은 걸 설명할 때는 50년대 이후로 보통 지칭해요. 이건 조직론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약간씩 달라요. 정책의 집행론을 공부할 때는 70년대 이후를 읽잖아요. 현대 집행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영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뭐 우리가 그 싸우자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론을 얘기할 때 언제부터 한다? 1930년대 현대 행정국가 이후를 보통 지칭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4번 같은 것은 행정의 분권화와 자치화 같은 개념은 언제 나온 것이다? 이건 최근에 나오는 등장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1980년대 이후에 나오는 흐름을 크게 한 서너 가지 압축을 해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분권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새로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은 뭐냐 그냥 일반론으로 풀어가십시오. 일반론으로. 그래서 14번은 5번이 맞지만 4번 같은 경우는요. 현대적 행정국가란 말보다는 최근의 신행정국가의 모습과 더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 같은 건 아주 틀렸죠. 행정과 정책과 행정은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최근에 와서는 두 개가 어때요?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근대 입법국가죠. 상권 분립이란 것은 근대 입법국가를 지칭하죠. 그래서 역시 아니고요. 그 다음 관료적인 민주화 윤리성의 강조도 역시 최근에 나오는 개념이거든. 최근에 1980년대 이후에 나오는 흐름이 공직윤리에 대한 재강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모범 답안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 어떻게 또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뭐 이제 앞으로 뭐 앞에서 이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경제 논리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공공선택이나 이런 경제 논리에 따르면요.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가 전체의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와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물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시간 6시 넘으면 남에게 민폐를 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민폐 주겠죠. 밖에 나가서 이제 두들 맞더라도 여기서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밤을 새워서 찾는 그 있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끝장을 봐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프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제 내일 수업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자, 오늘 이제 처음
첫 주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예, 참 한 주 버티라고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힘들어도 한 3주만 딱 지나면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앞에 모두에 오늘 얘기했지만 3주 버티자. 3주 버티면요 2달 버틸 여력이 생겨요. 2달을 버티면요 6개월이 버틸 여력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부는 아마추어 아닙니다. 공부하기로 했으면요 프로다운 기질 가지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네. 자, 오늘 고생했어요.